민호야,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저희 집에 계실 수 없어요. 나가주세요. 밖에는 비가 오고 있어. 내가 어떻게 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비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와 함께 바람도 매섭게 불었습니다. 어머니, 나가주세요. 제발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세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세 자녀를 키운 어머니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던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35의 나이에 저는 새 아이의 어머니이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큰아들이 중학교 때 물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럼 우리 민호 당연히 갈 수 있지. 엄마가 어떻게든 보내줄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식당 일, 청소 일, 시장에서 생선 파는 일.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도 웃으며 견뎠습니다. 자식들만 잘 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삼남매는 모두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큰아들은 의대에 합격했고 작은 아들은 법대, 딸은 사범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합격 소식을 전할 때마다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큰아들이 의사가 되던 날, 그가 한 약속입니다. 작은 아들과 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들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그렇듯이 자식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모두 결혼했습니다. 큰아들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작은 아들은 대기업 법무팀에서 만난 여자와, 딸은 같은 학교 교사와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혼자 살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이 찾아왔고 명절이면 모두 모여 웃음꽃을 피웠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큰며느리가 첫 손주를 낳은 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전화 통화도 점점 짧아졌고 방문도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들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좀 더 저렴한 병원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큰아들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의사인 아들이, 그것도 제가 입원한 바로 그 병원에서 일하는 아들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사랑이 진심인지 아니면 단지 의무감 때문인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충격적인 제안이 왔습니다. 큰아들이 가족 식사 자리에서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감동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모시겠다는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댁은 요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팔면 꽤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시고 그 돈은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 그것도 자식들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 산 집을 팔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은 계속 저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나중에는 약간의 강압적인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큰며느리도 가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와 함께 사시기 힘드시다면 요양원이 최선이에요. 요즘 요양원은 정말 시설이 좋아요.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또래분들도 많고요. 요양원이라니. 저는 아직 건강했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가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릴 뿐이었습니다. 난 아직 요양원 갈 나이가 아니란다. 그리고 이 집은 너희들에게 물려주려고 평생 모아온 거야. 제 말에 큰아들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요즘 노인분들 혼자 살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과 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형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저희도 걱정돼요. 작은 아들은 변호사다운 말솜씨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딸은 조금 더 솔직했습니다. 엄마, 사실 오빠들이 엄마 집을 팔아서 나눠 가지자고 제안했어요. 저도 지금 교직에 있지만 아이들 교육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들, 제 전부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식들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큰아들이 몰래 제 통장을 뒤지는 모습, 작은아들이 부동산 중개사와 통화하는 것, 딸이 남편과 함께 제 집의 가치를 계산하는 모습, 모두 제 눈을 피해 은밀하게 진행되었지만 어머니의 눈을 속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제 건강검진 결과를 큰아들이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병원 컴퓨터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제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심각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 독립생활 불가능이라는 진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제 기억력은 여전히 또렷했고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민호야, 이게 무슨 의미니? 내가 치매라고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니? 제가 직접 물었을 때 큰아들은 당황했지만 곧 전문가의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예방 차원에서 기록해둔 거예요. 초기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관찰하자는 의미로.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자식들은 저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선언하여 제 재산을 법적으로 관리할 권한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들,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제 인생. 그것이 이렇게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울음으로 끝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식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병원 기록 조작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의사라 하더라도 환자 기록을 조작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면허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아들이고 그의 직업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날은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계절은 늦가을, 날씨는 급격히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큰아들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큰아들이 강력히 권유해서 잠시 큰아들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돌봐주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아침부터 큰며느리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냉랭했고 말투도 퉁명스러웠습니다. 큰아들도 출근하기 전에 큰며느리와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제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큰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시 나와 보세요. 할 말이 있어요. 거실에 나가자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큰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 집을 매도하는 서류예요. 서명해 주세요. 뭐라고? 내가 언제 집을 팔겠다고 했니? 큰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얼마나 설명했습니까? 어머니는 이제 혼자 살 수 없어요. 치매 초기 증상도 있고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시잖아요. 그런 적 없어. 내 기억은 또렷해.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어? 큰며느리는 한숨을 쉬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호 씨와 통화해 보세요. 민호 씨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전화 너머로 큰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위한 겁니다. 어머니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저희가 판단할 때 너는 지금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니? 내가 언제 이상한 행동을 했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저녁에 제가 들어가서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큰며느리는 여전히 차갑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명하세요. 어머니, 이건 다 결정된 일이에요. 난 서명 안 해. 내 집은 내 거야. 누구도 강제로 빼앗을 수 없어. 그 말에 큰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민호 씨는 어머니 때문에 병원에서 눈치 보느라 승진도 못했어요. 저도 어머니 뒷바라지하느라 경력을 포기했고요. 무슨 뒷바라지를 했다는 거니? 내가 언제 너희한테 손 벌렸어?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큰며느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결판을 내야겠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완강하시면 우리도 방법이 없어요. 큰며느리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큰아들, 작은아들 내외, 그리고 딸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다 같이 왔어요. 이건 어머니를 위한 결정이니 받아들이세요. 작은아들이 법정에서 변론하듯 말했습니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 말 좀 들어보세요. 하지만 저는 완강했습니다. 제 집을 팔아서 요양원에 보내진 저희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긴 후 방치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운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난 서명 안 해.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 그 말에 작은아들이 서류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렇다면 이것을 보세요. 이것은 어머니의 의료 기록입니다. 형이 진단한 내용인데 어머니는 초기 치매로 인해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의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치매라고? 그건 거짓말이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건 의학적 진단입니다. 어머니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의사의 진단을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저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려 한다는 것을, 그들이 제 재산을 완전히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 절망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나오겠다면 나도 할 말 없다. 하지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니? 제 말에 자식들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위협하시는 건가요? 어머니가 무엇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작은아들의 말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법률가다운 자신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난 너희 아버지의 유산을 아직 모두 공개하지 않았어. 너희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이미 모두 자식들에게 나누어 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 말에 자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년도 더 됐는데 그래. 오래됐지. 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똑똑한 사람이었어. 만약 내가 너희에게 버림받는다면 그때 공개하라고 한 것들이 있단다. 순간적으로 자식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제 거짓말이 통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큰며느리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금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마세요.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갑자기 큰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협박하시려는 겁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리고는 제 가방을 가져와 거칠게 제 물건들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약봉지, 지갑. 작은아들과 딸은 당황한 듯 했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민호야,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저희 집에 계실 수 없어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밖에는 비가 오고 있어. 내가 어떻게 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큰아들은 냉정했습니다.
큰아들의 눈에는 더 이상 제가 어머니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있다는 사실을. 비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와 함께 바람도 매섭게 불었습니다. 딸이 불안한 듯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내일 다시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큰아들은 이미 제 가방을 현관 앞에 던져놓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나가주세요. 제발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세요.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며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겉옷도 우산도 없이 그저 얇은 집옷차림으로 비바람 속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엄마, 딸이 작은 소리로 불렀지만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비에 온몸이 떨렸고 바람에 옷이 달라붙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 집은 다른 도시에 있었고 이곳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바람에 떨며 아파트 입구에 서 있던 저를 발견한 것은 경비원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70대 초반의 나이로 늘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비를 맞고 계시나요? 저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런, 많이 젖으셨네요. 일단 경비실로 들어오세요. 경비실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는 수건을 건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누구 댁 어르신이세요? 저 민혼의 어머니입니다. 1203호. 아, 의사 선생님 어머님이시구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쫓겨났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집에 가려고 했는데 택시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는 의심스러운 눈치였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택시 잡기 힘들 텐데, 제가 아드님께 연락해 드릴까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제 다급한 목소리에 경비원 아저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가실 곳이 있으세요? 순간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정말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저처럼 나이가 들어 요양원에 가거나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제 집은 다른 도시에 있어 지금 당장 갈 수 없었고, 저 근처에 모텔이라도 있을까요? 경비원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제 딸이 근처에서 작은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이 하나 비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라도 거기서 쉬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저는 경비원 아저씨의 도움으로 작은 고시원 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방은 비좁았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옷도 빌려주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방에서 저는 오늘 일어난 일들을 되새기며 울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큰아들. 그 아이를 의사로 키우기 위해 저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던가요. 밤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낮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도 웃으며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날 밤 고시원의 작은 방에서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로 세월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저에게 한 일, 그리고 앞으로 하려 했던 일들에 대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제 집이 있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지갑은 가지고 있었고, 은행카드와 약간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제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작지만 평생을 일해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전날 큰아들의 집에서의 대화, 특히 의료 기록 조작에 관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의료 기록 조작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증거가 있으시면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증거요? 응. 제가 우연히 큰아들의 컴퓨터 화면을 본 것 말고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혹시 그 기록을 사진으로 찍으셨거나 다른 의사의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아들의 병원 동료인 정 교수가 생각났습니다. 몇 달 전 정 교수가 저를 진료했을 때 할머니는 나이에 비해 무척 건강하시네요. 라고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다른 의사의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큰아들이 아닌 다른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제 나이대의 일반적인 노화 현상 외에는 아무런 인지, 기능 저하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증을 받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유언장이었습니다.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작성하여 변호사에게만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치로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집은 남겨두되 은행에 있는 예금과 주식은 노인복지 및 자동보호를 위한 재단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저는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연락하자 놀란 듯 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저희가 걱정했어요. 큰아들의 거짓된 목소리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은 무슨, 너희가 나를 내쫓았잖니? 이제 와서 무슨 말이냐?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어머니가 화가 나서 나가신 거지. 저희가 쫓아낸 게 아니에요. 큰아들의 뻔뻔한 거짓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꾸나.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모두 모여라. 너희 아버지의 유산과 내 재산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자식들은 재산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는지 모두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토요일이 되기 전 저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변호사와 공증인 그리고 제가 기부하기로 한 재단의 이사장을 초대했습니다. 또한 큰아들의 병원 동료인 정 교수와 병원 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도 비밀리에 연락했습니다. 드디어 토요일 자식들과 그들의 배우자들이 모두 제 집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제 재산을 나눠 갖는 자리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자, 이제 시작하자꾸나. 내가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변호사와 공증인, 재단 이사장,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은 누구세요? 곧 알게 될 거야. 저는 차분하게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과 전문의의 최근 진단서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의학적 진단서란다.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의 증상이 전혀 없다고 나왔지. 민호야, 내가 조작한 기록과는 정반대구나. 큰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자신의 병원 동료들 앞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윤리위원회 위원장님, 제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 의료 기록을 조작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큰아들의 컴퓨터 화면을 몰래 찍어둔 사진과 제가 실제로 받은 진단 결과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위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윤리 위반입니다. 조사가 필요하겠군요. 큰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작은아들이 나서려 했지만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증서야. 이미 절차는 진행 중이고 취소할 수 없지. 자식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니? 너희는 살아있는 너희들의 어머니인 나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 심지어 그날 밤 비바람 속에 나를 내쫓았지. 겉옷도 우산도 없이. 자식들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의사 면허까지
위험해진 상황에서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기록은 사실 집사람이 계속 재촉해서 큰며느리가 격분했습니다. 당신이 왜 나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당신도 동의했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작은 아들과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누구 탓인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라. 내가 아직 할 말이 남았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진짜 유언장이야.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진짜 유언장이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은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내가 죽은 후에도 너희가 반성하며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식들의 눈에 기대감이 다시 번졌습니다. 경비원 이상우 씨와 그의 딸에게 상속하기로 했다.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준 분이야. 아무 연고도 없는 노인을 돌봐준 분이지. 너희와는 달리. 어머니, 그건 너무하십니다. 작은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너무한 건 너희야. 내가 너희에게 무슨 짓을 했니?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필요 없어지자 쓰레기처럼 버리려 했지. 자식들은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병원 동료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고 앞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아직도 너희 어머니란다.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자식들의 눈에 마지막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그래도 너희에게 작은 기회를 주마. 앞으로 6개월 동안 너희가 진정으로 변했다고 느껴지면 유언장을 다시 검토할 수도 있어. 그렇게 제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속이고 버린 것처럼 저도 그들이 가장 아끼는 것 재산과 명예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빼앗지는 않았지요. 작은 희망을 남겨두고 그들이 진정한 반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경비원 이상호 씨는 제 결정에 당황했지만 저는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실제로 상속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제 자식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제 저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제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매주 찾아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변했는지 아니면 다시 재산을 노리는 것인지는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그 폭풍우 치던 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제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서서 남은 인생을 제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